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 과제였던 고전소설을 영웅의 12단계로 각색을 해서 제출을 하는 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자들은 수업 시간에 공지했던 대로 어, 네, 해당 발표자들이 발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발표자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발표를 하나 선정해 주셔서 왜 그것이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짤막하게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은 한 3 줄에서 5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발표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이 전체적인 총평을 할 건데요. 그 총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네, 이번 주말까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괜찮다.'라고 싶은 학생의 작품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번 시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해 보고 네, 발표를 한 작품만 네, 발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준비한 발표 내용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쥐 팥쥐 심청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청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을 호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다음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출근하기 위해 지옥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청이의 아버지는 의붓딸 팥쥐의 출근을 배웅해주며 오늘은 새 안내와 팥쥐를 위해 청이를 위해 들어놓은 사망보험 외에 새 가족을 위한 보험도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뺀덕어미는 청이가 받을 보험금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청이 아버지와 재혼을 하였으며, 의사인 그녀의 딸 팥쥐는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을 정밀 검사해 본 후 콩쥐를 불러 청아, 아버지의 왼쪽 눈은 각막 이식만 하면 앞을 볼 수 있어. 그렇지만 각막 이식 적합석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네가 유일해.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는 안과암으로 진행될 거고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도 있어. 라며 검사 결과와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의붓 언니 팥쥐의 말을 들은 청이는 그래도 자신의 각막이 적합성이 높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평생 오른쪽 눈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고 무서워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이는 고민으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시골병원 의료봉사 활동을 하러 갔고, 그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친구가 된 의사 콩쥐와 기자 연꽃이에게 아버지의 재혼, 각막 이식과 한쪽 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미래가 두렵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자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던 콩쥐가 청이와 연꽃이를 향해 청아, 아버지 수술병원이 내가 다니는 병원이라고 했지? 수술팀 선생님들께 너와 아버지 잘 부탁해 놓을게. 연꽃이는 퇴원 선물로 청이가 낄 렌즈를 사오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청이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청이는 콩쥐와 연꽃이의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내어 각막 이식을 결정하고 의붓 언니 팥쥐에게 가장 빠른 날로 수술을 잡아달라고 알렸다. 콩쥐는 수술팀에 부탁 인사를 하던 중 담당 의사가 팥쥐인 것을 보고 기막히고 황당해 청이를 불러 뺑덕어미가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하여 새 어머니였었고 팥쥐가 자신의 첫 의붓 언니였으며 뺑덕어미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뒤에 팥쥐를 데리고 나갔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청이는 콩쥐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지만 새 엄마의 내조와 팥쥐 언니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해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들의 과거를 아예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심을 거두기로 했다. 수술 당일 뺑덕 어미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잘못되면 청이를 잘 돌봐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팥쥐는 자신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며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고,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는 떨고 있는 청이의 온몸에 닭살을 돋아나게 하고, 스리도록 눈이 부신 조명은 청이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눈물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수술팀의 준비가 끝나고 수술 집도의 팥쥐가 마취의에게 시작하라는 사인을 작게 속삭이는 찰나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늘한 공기 너머로 멈추세요. 이 수술은 팥쥐의 거짓 진단이며 사기입니다. 라는 콩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콩쥐는 무언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 청이가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청이 아버지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며 자문을 구하던 중 시신경 염으로 인한 통증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이 모든 것이 청이가 받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뺑덕 어미와 팥쥐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져 팥쥐는 거짓 진단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뺑덕 어미는 사기 결혼으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들의 사기 행각은 청이의 친구인 기자 영꼬씨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청이는 아르바이트를 늘려 일하면서도 시골병원 의료봉사 활동을 계속했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생기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간호대학에 진학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청이는 간호사로 콩쥐는 전문으로 더욱더 시골 환자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열심을 다했고 영꼬씨는 이들의 활동을 기사와 SNS로 열심히 세상에 소개했다. 청이, 콩쥐, 영꼬씨의 시골병원 의료봉사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몇 년 뒤 장애 환자를 위한 진료를 제공하는 센터와 재단 설립을 도와달라는 정부의 제안을 받게 되면서 청이와 콩쥐는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영꼬씨는 복지재단 설립의 홍보를 맡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과 생활 중간 대체과제 발표를 맡은 김선중입니다. 백설공주와 콩나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백설공주의 기존 이야기에 즉각 콩나무 이야기를 각색하여 영웅 신화 여정 이야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떠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살게 된 백설공주. 새어머니가 마법거울에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묻고 마법거울은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질투를 느껴 백설공주를 괴롭혀 끝내 백설공주는 숲속으로 도망가게 된다. 숲속을 가다 노인을 만나게 됐는데 자신이 도와줄 테니 새어머니를 왕궁에서 내보내자고 한다. 백설공주는 고민을 했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져 이를 거부한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백설공주는 길을 걷다 도끼를 든 사냥꾼이 자신을 죽이려고 도끼를 휘두를 때 잽싸게 엎드려 피한 후 도끼를 등에 메고 도망치게 된다. 백설공주는 도망치다 작은 집에 들어갔고 작은 집에 있는 7난쟁이와 마주하게 된다. 7난쟁이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7난쟁이는 백설공주를 보자마자 아름다운 외모에 반했고 처지가 불쌍해 자신들이 키우는 마법의 콩을 주었고 땅에 심어보라고 한다. 난쟁이들이 준 마법의 콩을 땅에 심었고 땅에 심자마자 콩이 하늘까지 자랐다. 난쟁이들은 새 어머니가 하늘나라는 모를 것이라고 말하며 하늘나라로 도망치라고 한다. 백설공주는 하늘까지 자란 콩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백설공주는 눈앞에 놓인 예쁜 경치를 보며 감탄한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사는 거인들과 마주하게 된다. 거인 중 새 어머니의 부하, 즉 나쁜 거인들이 있었고 나쁜 거인들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백설공주의 미모에 반한 착한 거인들이 나쁜 거인들을 말리기 시작한다. 백설공주는 이 틈에 콩나물을 타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내려가려고 하지만 백설공주의 뒤를 밟은 새어머니가 콩나물을 타고 올라오는 걸 목격하고 만다. 나쁜 거인들이 착한 거인들보다 강한 힘을 가져 점점 콩나무 앞에 있는 백설공주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콩나무로는 새어머니가 올라오고 있었다. 백설공주는 공포를 느끼고 자신이 이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백설공주는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 사냥꾼에게 뺏은 도끼를 난쟁이들이 있는 땅에 던졌다. 7 난쟁이는 백설공주의 뜻을 이해하고 바로 콩나무를 베어버린다. 콩나무에 있는 새어머니는 떨어져 죽고 나쁜 거인들은 새어머니가 죽은 걸 보고 도망치게 된다. 착한 거인들은 백설공주에게 하늘나라에 스스로 연주하는 마법의 하프를 주며 나쁜 거인들을 쫓아내서 고맙다고 한다. 백설공주는 이를 받고 7 난쟁이가 다시 심은 콩나무를 타고 내려가게 된다. 콩나무를 타고 내려와 7 난쟁이에게 자신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의 성으로 같이 가자고 말한다. 7 난쟁이는 좋다고 말한다. 백설공주는 착한 거인에게 받은 스스로 연주하는 마법의 하프로 노래를 들으며 7 난쟁이와 함께 신나게 성으로 간다. 연관성 없는 두 이야기 백설공주 제각 콩나무를 조력자가 도와주는 내용을 공통점으로 하였고요. 이야기 속 착한 백설공주가 조력자 난쟁이들을 만나 도움을 받아 새 어머니에게 맞서 싸워 영웅이 되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백설공주와 콩나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김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대를 살아가는 엘라가 계모와 두 언니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로 나가 첫 직장인 회사의 경영난을 극복하는 스토리입니다. 캐릭터는 신데렐라 역인 신엘라와 왕자의 역인 왕자림, 요정 역인 안요정, 그 외에 계모와 두 언니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동네에 다복하고 행복했던 엘라의 집안이 있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계모 손으로 유산이 넘어가게 되어 대학생이었던 엘라는 새엄마와 두 언니에게 구박과 심한 괴롭힘을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계모의 손으로 유산이 넘어가게 되어 생활비와 학업 생활에 대해 갈등을 하게 되는 엘라는 현실을 부정하며 괴로워한다. 괴로워하며 우울에 빠져있던 엘라의 곁에 친구 요정이가 나타나 엘라에게 지금 당장 혼자 살기는 힘드니 계모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취업을 해 그 집을 나오라 조언을 해준다. 엘라는 학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 집을 얻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엘라는 집안에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고 굳은 일들을 도맡는 상황에서도 회사도 작고 연봉도 그리 높진 않았지만 취업 준비에 성공을 하게 된다. 엘라는 취업에 성공을 해 기대했던 첫 출근날 회사의 분위기는 그리 썩 좋지 않았다. 회사가 이를 따와도 거래처의 연이은 계약 파기와 초반에 잘해주던 상사에게도 적대감과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첫 취업한 회사에서 엘라는 여러 경험을 통해 사회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 엘라는 연차를 쌓으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며 외주를 맡긴 고객들에게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하며 신뢰를 얻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작업을 보여줘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엘라는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다. 마감일이 다가오지만 80%도 완성을 하지 못한 엘라. 결국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회사 상사에게 엄청나게 대이고 성과도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작업도 못하게 될까 불안해졌다. 그로 인해 엘라는 좌절과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만족하지 않은 작품을 가지고서 엘라는 긴장을 하며 고객에게 컨펌을 받으러 간다. 의외로 고객에게선 좋은 반응이 나와 엘라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다. 기분 좋은 게 겉으로 표시가 났는지 고객께서 엘라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다음에도 같이 작업을 해줄 수 있냐면서 자신의 명함과 쪽지를 건네주었다. 엘라는 명함과 쪽지를 건네받고 고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바로 다음에 다른 고객과의 컨펌이 있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일정 때문에 허겁지겁 자리를 일어나게 된다.
고된 하루 일정을 마친 엘라는 받은 쪽지를 읽어보았다. 쪽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엘라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의견을 조율을 하며 당신의 감각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마침 남성분들만 갖고 있는 감성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분들의 의견이 필요했던 참이었다. 엘라는 바로 연락을 준다. 엘라에게 연락을 받고 나온 왕자림. 그리고 엘라는 왕자림과 하루를 같이 지내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여러 번의 만남이 오고 갔고 왕자림은 자기가 큰 디자인 회사의 사장임을 밝히게 되며 엘라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엘라는 위축이 되었지만 회사로 돌아가 회사 사람들에게 계약을 따낸 회사가 대기업의 디자인 회사였음을 밝힌다. 엘라는 모든 걱정을 털고 회사의 인정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 경영난이었던 회사는 엘라의 공으로 엄청난 의뢰가 들어와 회사의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고 회사는 엘라에게 엄청난 환호와 감격을 하게 된다. 그런 엘라도 왕자림과의 잦은 만남으로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엘라는 자신의 업적을 보며 만족스러워하고 계모와 두 언니들에게서 벗어나 왕자림과 함께 결혼을 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과 생활 11월 3일 9주차 과제를 발표할 박정민입니다. 저는 전 조에서 다뤘던 빨간 모자 이야기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다시 각색해서 저만의 이야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빨간 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았는데 내용은 크게 빨간 모자가 성장하는 모습과 조력자를 어떻게 만나고 그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캐릭터별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크게 빨간 모자, 할머니, 아기 돼지 엄마입니다. 빨간 모자는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캐릭터로 시골로 오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할머니와 아기 돼지의 엄마는 빨간 모자를 성장시켜주는 인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시골로 오게 된 빨간 모자입니다. 도시에 살던 빨간 모자는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걱정이 된 빨간 모자의 부모님은 외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집으로 보내라 라는 말과 함께 빨간 모자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핸드폰 하나로 뭐든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가 있던 시골은 전자기기가 절대로 터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빨간 모자 스스로가 뭐든 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일도 전혀 해보지 않은 빨간 모자는 할머니에게 차근차근 배우면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도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구나 라는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는 좀 더 빨간 모자가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심부름은 다른 마을에 있는 쿠키를 사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남에게 부탁만 했던 빨간 모자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주신 지도와 돈을 가지고 열심히 길을 찾으면서 갔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지 라는 생각으로 가던 도중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무서워진 빨간 모자는 이런 간단한 심부름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으로 울면서 한참을 길을 헤매다 착한 첫째 아기 돼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돼지는 빨간 모자의 사정과 속마음을 듣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집까지 짓는 아이가 되었다며 하나하나 해결하면 된다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안을 얻은 빨간 모자는 울음을 그치고 아기 돼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을 격려하며 혼자 다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마침내 찾은 쿠키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쿠키집에는 이미 쿠키가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힘들게 온 빨간 모자는 너무 아쉬웠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기 돼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아기 돼지 어머니가 하는 집으로 빨간 모자에게 직접 쿠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니? 라는 말과 함께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 만들어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며 만든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던 중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기 돼지를 다시 만나 여분의 쿠키를 전해주면서 너 덕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다시 돌아온 빨간 모자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쿠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골에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한 빨간 모자는 자신이 이룬 일들의 성취감을 느끼며 피곤했던 하루를 회상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과 생활 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인물과 요소를 합쳐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럼 신데렐라와 콩쥐, 팥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는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못된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에게서 구박을 받으며 산 탓에 그녀는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항상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 신데렐라는 길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구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생김새가 보통 구슬 같지는 않아 보여서 신데렐라는 보석을 좋아하는 새언니에게 팔아넘길 생각으로 구슬을 주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든 신데렐라의 꿈에 처음 보는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콩쥐라고 소개한 소녀는 신데렐라가 주운 그 구슬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콩쥐는 자신이 옆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김감사의 아내였으나 언니인 팥쥐에게 죽임을 당하고 현재 팥쥐가 대신 자신의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콩쥐는 신데렐라에게 팥쥐의 깸에 넘어가 마을을 수탈하고 있는 김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팥쥐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스스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며 콩쥐의 부탁을 꿈에서도 한사코 거절했지만 콩쥐는 그저 부탁한다는 말만을 남긴 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신데렐라는 모든 게 다 이 구슬 때문이라며 창문 밖으로 구슬을 냅다 던져버리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신데렐라는 길을 가다 우연히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흥부를 발견했습니다. 우는 모습이 하도 서러워 보여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신데렐라는 흥부에게 왜 울고 있냐 물었습니다. 흥부는 자신은 원래 옆마을 사람인데 돈이 없어 마을에서 쫓겨났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안쓰러운 마음에 시장에서 산 빵 하나를 흥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신데렐라의 호의에 감동받은 흥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신데렐라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간밤에 신데렐라가 밖으로 던져버린 콩쥐의 구슬이었습니다. 흥부는 신데렐라에게 불쌍한 사람을 딱하게 여겨 도와주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신데렐라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흥부가 남긴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옆마을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옆마을로 향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신데렐라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제비는 다리가 부러져서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신데렐라는 자신의 옷자락을 뜯고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제비는 옆마을로 안내해 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며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갔습니다. 제비를 따라 옆마을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행인들과는 달리 놀부의 집은 아주 크고 넓었으며 놀부 또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놀부에게 콩쥐의 구슬을 보여주며 김감사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김감사가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놀부는 그 구슬을 자신에게 주며 김감사의 거처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신데렐라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심술이 난 놀부는 신데렐라에게 일부러 김감사의 집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길을 알려줬습니다. 놀부가 알려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도 김감사의 집은커녕 점점 지나가는 사람도 집도 없는 외진길이 나오자 신데렐라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처도 없이 길가를 떠돌던 신데렐라는 커다란 연못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여자는 콩쥐와 매우 닮아 있었고 신데렐라는 팥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데렐라는 팥쥐에게 다가가 오늘 밤 머물 곳이 없어서 그런데 하루만 신세를 져도 되냐고 물었고 팥쥐는 조금 고민하는 듯 싶더니 흔쾌히 그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팥쥐는 신데렐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함께 마차를 타고 팥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팥쥐는 신데렐라의 가방에서 반짝이는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슬이 콩쥐의 구슬이라는 것을 알아챈 팥쥐는 식사의 수면제를 타 신데렐라에게 대접했습니다. 고된 여정에 매우 배가 고팠던 신데렐라는 팥쥐가 식사에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식사를 했고 팥쥐의 계획대로 신데렐라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신데렐라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팥쥐는 신데렐라를 마차에 태워 아까 그 큰 연못으로 데려간 후 연못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신데렐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 연못은 수심이 매우 깊었기 때문에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신데렐라의 숨이 막힐 때쯤 연못 안으로 긴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있는 힘껏 그 밧줄을 잡고 가까스로 연못을 탈출한 신데렐라는 자신에게 밧줄을 내려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꿈속에서만 보았던 콩쥐였습니다. 콩쥐는 팥쥐가 연못에 같이 던져버렸던 구슬을 신데렐라에게 쥐어주며 꼭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콩쥐에게 보답하기 위해 신데렐라는 다시 팥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팥쥐는 죽은 줄 알았던 신데렐라가 살아서 돌아오자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김감사를 포함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김감사에게 뛰어가 콩쥐의 구슬을 보여주며 팥쥐가 자신의 의붓 동생인 콩쥐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김감사를 이용해 권력을 쥐려 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감사는 그제야 자신의 아내가 콩쥐가 아니라 팥쥐라는 사실을 깨닫고 팥쥐를 살인죄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신데렐라의 용기와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에 크게 감동한 김감사는 신데렐라의 여정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은 신데렐라에게 큰 벼슬자리를 제안했지만 신데렐라는 이번 여정에서 얻은 지혜로 낮은 곳에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며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의 집에서 나와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을 전방에서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스토리텔링과 생활 과제를 하면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웅신화 이야기에도 정해진 단계가 있고 이를 통해 우리도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있던 이야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시킬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학과 16학번 장성렬입니다. 저는 디즈니 라푼젤과 백설공주 그리고 잭과 콩나물을 섞어 하나의 이야기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 전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왕국에서 왕과 백성들의 사랑 속에서 자란 어린 공주가 살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 공주는 어느 날 몰래 숲속에서 놀다가 신기한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착한 공주는 그 씨앗을 땅에 심어주었고 물까지 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공주 발밑에서 씨앗이 순식간에 자라나 공주를 태우고 구름 위까지 자라났습니다. 구름 위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콩나물을 타고 온 공주를 발견한 거인들은 공주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거인들은 인간들을 공격해 땅을 빼앗기 위해 콩나물을 타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왕국의 왕이 부하들을 시켜 콩나물을 베어버리게 시키고 거인들을 저지하였습니다. 왕은 콩나물을 베어버리고 나서야 공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공주가 콩나물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모른 채 몇 년 동안 공주를 찾으며 그리워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을 외곽에서는 나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깊은 숲속까지 들어가 나무를 하며 만난 난쟁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난쟁이들은 똑똑하여 멋있는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작은 키와 못생긴 얼굴로 인해 왕국에서 쫓겨나 숲속에서 광산을 캐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난쟁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본 소년은 친한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이에 매우 감동하여 소년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신비한 씨앗을 선물로 보답했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화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씨앗은 순식간에 자라나 소년의 집채로 하늘로 뻗어나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소년은 그곳에서 거인을 만났고 거인은 드디어 인간들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다시 콩나물을 심었다고 생각하며 소년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거인들은 다시금 콩나물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에서 거리가 먼 곳이었기에 왕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였지만 숲속에서 일을 하던 난쟁이들이 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난쟁이들은 자신의 발명품으로 콩나물을 베어버렸고 거인은 하늘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붙잡힌 소년은 거기서 성인이 된 공주를 만나게 되고 자신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주는 소년에게 자신은 몇 년간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소년을 통해 거인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공주는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르고 엮어서 만든 긴 줄을 구름 밑으로 던졌습니다. 둘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고 드디어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은 돌아온 공주를 보며 기뻐했으며 콩나물을 베어 인간들을 지킨 난쟁이들에게 큰 상과 함께 왕국에서 발명을 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난쟁이들을 환영했으며 이런 난쟁이들을 도와주었던 소년도 난쟁이들과 같이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앞부분 이야기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앞반에도, 스토리텔링과 생활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2반도 스토리텔링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많이 다르긴 하네요. 2반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2반은 이제 현대로 각색한 이야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어서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를, 이제 두 번째 과제를 내주는데, 두 번째 과제는, 어떻게 각색했느냐에 따라 좀 숙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다 똑같은 건데, 앞에 있는 친구들 거를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 그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 그거고요. 두 번째는 달라지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이 이야기가 앞에 김서원 학생이 했던 것처럼 이제 현대로 각색을 했을 때에 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영웅의 12단계의 제목이 안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 영웅의 12단계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다시 좀, 네, 소제목과 그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의 핵심 사건이 있어요. 본인이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메인 사건이 있는데 이 메인 사건을 만든 이유가 뭔지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열심히 좀 네, 노력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좀 지루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루한 부분들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건을 재구성할 때 나오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각색을 할 때에는 만약에 이 시대적 배경이 현대가 아닌 학생들이다 라는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현대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네, 영웅의 12단계로 이야기를 해보고, 현대로 각색한 학생들이라면 영웅의 12단계로 다시 한번 나눠보시고, 네, 소제목 붙여서 모험의 소명은 뭐, 그 다음에 뭐 좋은 자의 만남은 뭐, 이렇게 나눠보시고, 여기서 핵심 사건이 뭔지, 그리고 그 핵심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이 새롭게 변화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적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적으면서 좀 필연성 있게 조금 내용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신이 썼던 고전문학 각색이 과거라면, 시대적 배경이 과거라면 그걸 현대로 한번 각색해 보시고, 각색을 할 때에는 모험에 소명하고 무슨 내용, 좋은 자의 만남, 뭐, 심연의 접근, 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든 이야기가 시대적 배경이 현대라면 마찬가지로 모험의 소명은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메인 사건이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인공이 새롭게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짤막하게 적어보세요. 아마 현대로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현대인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손갈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은 자의 만나 분야별로 나눠서 조금씩 코멘트 해야 된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그 사건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뭔지 개요를 설명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네, 언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웅신화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사건을 만나기 전과 후의 주인공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싶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과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건 1명 정도 다음 주에 발표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숙제는 PPT로 만들지 마시고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정리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